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정책 의제 설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제 설정 이론. 사회 문제가요. 사회 문제가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책화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를테면은 뭐 이게 해결 방안이 뾰족하지 않거나 너무 논쟁적이거나 뭐 이런 사안들은 정책화를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부 자체에서 그 안에서 보더라도 행정부 안에 어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행정부의 이걸 수용 능력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거운 거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해결을 못해. 버거운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중에서도 일부를 정책 의제로 채택을 하고, 야, 이거 의제화 됐으니까 정책 결정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탁 토스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이 연구의 어떤 시기, 연구가 이제 활성화됐던 시기로 보자면은 정책학이 맨 처음에 출범했던 50년대에는 어떤 연구가 활발했냐면 정책 결정론이 그래도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게 가장 골자였는데 60년대 오니까 여기 의제 설정론이 확 떠올랐어요. 의제 설정론. 왜 그랬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볼 텐데 의제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원래 정책 의제, 국가의 의제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관심사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론이 엘리트가 끌고 간다는 것과 아니야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대중이 끌고 가는 것이,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건데 그 논쟁 와중에 60년대 초반 62년도에 바흐라흐하고 바라츠라는 학자가요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근데 이 논문을 보니까 야, 민주주의 되니까 다원주의가 다 된 것 같지? 다수 대중이 끌고 가는 것 같지? 웃기지 마.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이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원하는 거대로 관철을 하려고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들이 원하지 않는 게 밀고 들어오면 애써 전략적 무시를 통해서 요거 다 커트한다. 커트해. 이런 거 너희들 잘 못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트의 권력은 자기네가 원하는 걸 막 밀어붙이는 이런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얼굴, 자기네가 싫어하는 것을 애써 채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커트하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와요? 그래가지고 권력의 두 쪽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두 쪽 얼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또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이론은 논쟁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논쟁을 막 불러오는, 이게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불러옵니다. 그 옳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불러일으켜지는 아주 좋은 이론인데, 행정학에서 되게 중시하는 이론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그게 60년대 초반이라며. 그래서 그로부터 정책 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가지고 논의들이 아주 이제 또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정책 의제 설정론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서 이 정책 의제 설정의 단계를 좀 봐야 됩니다. 정책의 의제 설정인데, 정책의 이제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요거에 이제 이 의제 설정의 이 과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책 과정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이 콥이라는 학자에서 정리가 돼요. 콥과 위드 엘더 이렇게 연구가 됐다가 나중에는 위드 로스라고 합시다. 로즈가 우리 따로 또 그렇게 읽는 학자가 있었잖아요. 로즈라고 읽는 학자가 뉴 거버넌스 얘기할 때 있었으니까 여기는 로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로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콥과 엘더, 콥과 로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 콥과 엘더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한번 봅시다. 예전에 윤창호라는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이제 불상사,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요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사례를 한번 봅시다. 분명히 우리한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음주운전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요, 그 윤창호 사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윤창호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촉발 계기, 트리거링 이제 그 기회, 트리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촉발,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얘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촉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촉발 계기가 있었고 이 촉발의 계기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야, 좀 그만 좀 하자. 아니, 군인 그 참 안쓰러워 죽겠다.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휴가 잠깐 나왔는데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을 음주운전 차량이 덮쳐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이거 못 참겠다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저렇게 느슨하게 처벌하는 것이냐.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슈화가.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게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옛날에 도심했지. 옛날에는요, 음주운전을 남자의 갑바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안 취했어. 내 취해 보여? 다 할 수 있어. 걱정 마. 이랬다니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그래갖고 요 짧은 거리는 요 정도는 뭐 그냥 뭐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사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슈화가 좀 덜 되고 있었던 거죠. 덜 되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사람들 인식 수준이 일단 낮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만취하지만 안 하면 좀 뭐 가까운 거리 그럴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회 문제들이 먼저 좀 이렇게 좀 큰 사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까지 뭐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 안 가졌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속에서 이런 또 사고가 나타났는데 딱 이게 보도가 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젊은 군인인데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다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휴가 나왔는데 잠깐 휴가 나온 이 군인이. 그러니까 이게 촉발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된 거죠. 이슈화가 됐어. 음주운전 막 시리즈물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달라져야 될 때 뭐 이러고 이제 나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됐죠? 사회적 이슈까지 성공을 했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서 국민들 속에서 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해야 돼 라고 하는 정책 대안들까지도 이제 논의가 되고, 이거 정부가 이거 받아들여서 반드시 좀 해라. 의원들이 주도를 하든 정부가 강력 집행을 하든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다 구속시켜버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그게 이제 공중 의제가 된 거예요. 공중의 의제가 됐다. 공중의 의제. 공중의 의제라는 말은, 공중이란 말이요, 대중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대중, 시민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사람 시민이라고, 국민은 국적 가진 사람 국민이라고, 대중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우리 모두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모두 뭐 이렇게 어떤 특징 없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그 다음에 공중이란 말은요, 공중이란 말은 특징을 공유하는 대중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공중이란 말을 쓰는지 대략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믿는 무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공중. 이게 좀 정치학적으로는 용어들을 다 구분을 해요. 그 중에 공중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예전에 공중전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왜 공중전화일까요? 왜 공중전화냐면 여기는 전화를 걸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이래서 공중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대중전화란 말을 안 쓰잖아. 대중전화나 민중전화, 뭐 시민전화 이렇게 안 하고 공중전화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름. 그런데 목욕탕 있죠. 요즘엔 다 찜질방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목욕탕 그 이름이 대중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대중탕? 대중탕? 그게 잘못 사용한 사례예요. 대중탕이면은요, 그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런 게 공유되지 않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어야 대중인 거거든. 그건 대중탕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공중탕이에요. 공중탕. 때를 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랄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중탕이라고 해야 되고요. 실제 저 어릴 때 보면 옛날에 굴뚝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있잖아, 목욕탕 건물. 그래가지고 굴뚝 같은데 공중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었어요. 그 사람 잘 쓴 사람이야, 잘 쓴 사람. 근데 이게 어느 날 공중탕도 있고 대중탕도 있고 막 이렇게 이름들이 막 혼용됐는데, 대중탕은 잘못 사용한 이에요. 잘못 사용한 이. 이해 옵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자, 참고 삼아 그냥 말씀드렸고요. 왜 여기다 공중이란 말 갖다 붙이나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하는 사람들. 공중의제가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냐면은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정부 의제화 하는 겁니다. 정부 의제화 하는 거. 그래서 정부 의제가 됐다는 얘기는 공식 의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는 공식 의제로 채택이 됐다. 그리고 제도 의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 의제, 제도 의제 이런 말을 쓰고요. 이쪽은 이제 체제 의제 이런 말도 쓰고요. 환경 의제 이런 말도 씁니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공중의제가 정부의제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제가 정부의제가 됐다. 자, 이게 보니까 이 과정은 어때요? 이 과정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건 민주적이지 않나요? 그잖아요. 요거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통 의제가 채택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헛헛한 거야, 콥이. 이런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진 않아. 민주주의 사회라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의제화되지는 않아요. 이 지도자가 뭐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은 경우 지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뭐 은밀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만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는 이런 루트도 생겼다는 거지. 이런 루트도 생겼고, 여론을 잘 살펴서 이런 루트로 많은 정책들이 이제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후진국, 권위주의 국가로 가잖아요. 후진국, 권위주의 국가로 가면 이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안 돼.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지들이 알아서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갖고요, 이 로스와 함께 다시 연구를 합니다. 로스와 함께 연구를 하는데, 로스와 함께 연구할 때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자. 외부 주도형. 바깥에서 주도해서 밀어 올리는 거니까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내부 주도형도 있다. 내부 주도형이라는 것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 내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부 주도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델을 더 추가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동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내부 접근형이에요. 내부 접근형이 되고, 이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다른 말로는 음모형이 됩니다. 음모형이라고 돼요. 이렇게 하는데, 동원형은 어떻게 되냐? 이 절차가요, 사회 문제가 있었어.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거를 정부 의제로 채택을 해요. 정부 의제를 채택한 다음에 이거를 공중에게 알려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공중 의제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공중 의제가 뒤에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PR이에요. PR이 Public Relation이라는 말이에요. Public Relation.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공공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의미는 이제 정부가 이제 자기네들이 채택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되었더라도 어쨌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슈를 갖다가요, 여기서 증폭시키는 거예요. 정부 의제.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막 캠페인도 하고 뭐 알리고 뭐 그다음에 뭐 정치 지도자가 막 떠들어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R을 해가지고 공중들도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공공관계라는 말이 PR인데, 이 말이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이냐면, 야, 요즘엔 개인 PR 시대야. 이런 식의 말도 써요. 개인 PR 시대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랑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개인 PR 시대에 가장 이제 부응하는 인간들이 우리 업계 관계자들입니다.
내가 뭐 몇 년부터 강의를 하고 내가 합격생을 얼마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난 나부끄러워서 잘 못하겠던데 엄청들 잘해 그런 거를. 그죠? 자기는 그 신이야. 기가 막혀. 그런데 그런 걸 왜 하는 것이냐? 일단은 제가 말했던 그 불신지옥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죠. 학생들한테 나를 믿어라 라고 하려고 이제 그런 홍보들을 막 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제 개인 PR이라는 거예요. PR. 근데 여러분들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면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러면 뭐 기잘났다는 얘기를 갖다가 나는 이런 거였다 막 이건 막 엄청 쓰잖아요. 판에 박히게. 저는 어디에서 몇 남 몇 년에 몇째로 태어나. 이게 최악이야, 최악. 첫 문장에 임팩트를 딱 줘야 되는데, 저는 몇 남 몇 년에 몇째로 태어나. 안 궁금해. 안물이야, 안물. 안 물어봤어,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못하는 경우에는 나를 얘기하지 않고 내 환경을 얘기해. 자꾸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해야 돼. 요거는 요 면접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면접할 때 뭘 물어보면 두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항상 두갈식으로. 결론 딱 던져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돼. 처음에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요, 커트예요, 커트. 얘기 끝까지 안 들을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옷사람한테 보고할 때 그럴 때요, 두갈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던져. 결론부터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그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건 안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러기보다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관심을 딱. 그래야지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런 게 나와. 이 사람한테도.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장황하게 자기소개서 쓸 때도 몇 남 몇 년 몇째로 태어나 이런 얘기하고, 너무 틀에 박힌 막 공무원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런 얘기 누가 그거 믿냐고. 믿어줘? 스스로는 그런 거 쓰면서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중에 하셔야 돼. 자,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 우리가 PR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PR. 근데 그 말은 PR이라는 용어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대로 하면은 그때는 뭐 자기 홍보 정도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말을 좀 넓혀 썼다. 우리는 근데 좁혀서 보자 또. 요거는 공공관계다. 퍼블릭 릴레이션. 공공관계. 그래갖고 흐트러져 있는 개별 국민들한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설득하는 과정. 이거를 할 때 PR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동원형이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PR을 물어봅니다. 반드시 PR을 물어본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동원형은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면요, 최고의 의사결정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 이런 급에서 하는 거예요. 최고 의사결정자다, 뭐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 지도자, 이런 급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지 알겠죠? 뭐 박정희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우리는 경제성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걸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성장,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설득당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우리 그러려면 산하 제한해야 된다. 애들 이렇게 많이 낳으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생활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내세워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중우제화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이해가 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말입니다. 주로 요것은 이제 후진국 내부주도용은 대체로 보면 요것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라기보다는 권위주의하에서 좀 많이 나타나죠. 예, 여기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위주의하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 예, 플러스 이 내부 접근형 같은 거, 플러스 뭐 여기 민주적 뭐 선진국, 민주주의도 돼. 아무튼 여기서 주로 나타난다. 주로 나타남, 이렇게까지 씁시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됐죠? 권위주의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두시고, 민주주의에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이런 방식들을 또 하긴 하는데 잘 안 먹히지.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탁 TV에 나왔고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야만 할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하하하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요. 안 먹혀 잘 이제. 옛날에나 먹히는 거지. 권위주의에서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민주화가 되면은 이게 좀 많이 이제 커져야죠. 이게 많이 커져야지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설계했으니 나를 따라라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시기가 달라진 거예요. 시기가 달라진 것이고. 근데 이제 음모형 같은 거는 선진국에서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 음모형. 이 내부 접근형은 어쩔 때 하는 것이냐. 내부 접근형은요. 이거는 이게 이제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 경우, 그죠? 시의성 같은 게 이제 요구되는 경우, 시의성 같은 게 요구되는 거, 속전속결로 빨빨 처리해야 되는 거. 이거 언제 공중의제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의제로 채택합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뻥튀기 먹듯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뻥 튀겨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시의성을 다투는 거, 시의성을 다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제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특히 외교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교나 국익을 위해서 이게 차라리 국민들한테는 좀 안 알려지는 게 낫다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내부 접근형으로 갈 수가 있고요. 좀 나쁜 걸로 보자면은 내부성이죠. 포획 이런 거,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내부성, 자기네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 내부성이나 포획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부성, 포획 같은 걸 당해가지고 하는 거. 아까 보니까 뭐 철의 삼각,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철의 삼각, 이런 거 등등. 이런 경우에도 내부 접근형 하겠죠. 다른 국민들이 알면 안 돼. 자기들끼리 처리해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 떠올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누가 이제 주도를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내부 접근형을 주도하는 것은 뭐 이제 그 고위의 고위 관료 정도 수준이랄까? 고위 관료나 뭐 정치인도 포함이 좀 될 수 있고요. 이런 정도, 고위 관료 정도 레벨, 요 정도. 요 위에는 동원형은 최고 지도자.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고위 관료. 이런 정도가 주도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맞습니까? 네. 그래갖고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이 과정이 말입니다.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요. 정부 의제로 채택을 합니다. 정부 의제로 채택하고 여기다 스텔스 기능을 딱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중 의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할 때는 여기는 PR이 있고 여기는 PR이 없다. 요게 이제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얘는 PR이 있다고 했고 얘는 PR이 없어. 이렇게 끝이에요. 끝. 이런 유형을 갖다가 추가를 한 게 고가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130페이지에서부터.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단계별 구분했을 때 그 용어들 나와 있잖아요. 공중의제, 체제의제, 토론의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식의제, 제도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어요. 이 용어들입니다. 그냥 학자마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이렇게 공중의제, 정부의제라는 말 주로 써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고가 로세 모형에 거기 외부 주도 모형도 있지만은 동원 모형과 그 다음에 내부 접근 모형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체크합시다. 뭐 얘기 다 해드린 것 같고요. 허시만이라는 학자가 각각 이제 외부 주도 모형과 동원 모형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놨어. 이게 인용될 때가 있습니다. 인용될 때가 있는데 특히 외부 주도 모형을 가지고 허시만이 뭐라 그랬냐면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요된 정책 문제다. 왜 강요된 정책 문제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기네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에서 밀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밀고 올라오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채택할게요. 아까 얘기하던 거 마무리합시다. 이제 그러면. 자, 봐보세요.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음주운전 문제가. 그랬죠? 그래서 공중의제까지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바꿔달라. 정책적으로 바꿔달라라는 요구까지 이제 왔어요. 요구까지 왔는데 이걸 여기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노력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자기 친구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가지고 한 20일인가를 버티다가 사망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라도 쓰자 해가지고 메일을 작성해서 전체 국회의원한테 다 메일을 보냈대요. 전체 국회의원한테 다 메일을 보냈는데 마침 그 사고가 일어난 데가 해운대여가지고 해운대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이 반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그럼 나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요 그 의원이 이제 앞장서서 대표 발의해가지고 주변의 동료 의원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부 의제로 채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정부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공식적 의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 법의 형량이 이게 맞냐 안 맞냐 다른 거하고 이 적정성이 맞냐 그것도 이제 딱 이제 조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국회에 통과도 되고 그럼 그건 정책 결정 과정이고 그 전에 여기 정부 의제로 일단은 채택이 되는데 성공을 했다. 공식 의제화 되는데 성공했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이런 거를 더 많이 우리가 허용해 주려고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을 열어놨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급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말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말했나? 문재인 탄핵해라였나? 전에 뭐였지? 뭐 그런 게 막 20만 넘었는데 얘기하든 못 본 것 같긴 한데 하게 돼 있습니다. 20만 이상이면 아무튼 20만 이상이면 설명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죠. 너무 이게 그래갖고 뭐 문재인 지지가 뭐 몇십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재인 실어가 몇십만 나오고 이런 거는 이거를 좀 검색어 쓰듯이 쓰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진 않고 정책 대안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갖다 써야 되는데 또 억울합니다. 거의 신문고야 진짜 신문고. 억울합니다. 임금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거의 이런 식의 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공감을 많이 얻으면 근데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걸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자.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까지 그걸 좀 내용성을 좀 채워서 사실은 여기다 올려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부 주도형의 모델도 이제는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밑에 동원 모형에서는 허시만이 채택된 정책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죠? 채택된 정책 문제. 내부 접근 모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132페이지 아래쪽에 가보시면 메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구분한 것이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외부 주도형, 내부 주도형에 대한 또 이제 도식이 또 나왔는데 그거는 뭐 도식이니까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이의 유형을 좀 이제 심화로 한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메이가 정책 의제와의 유형 구분 그래갖고 나눈 거에는 외부 주도, 내부 접근, 동원형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갔죠? 구치기형. 구치기형이 들어갔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구치기형은 정부가 뭘 추진하고 싶은데 여론이 받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론이 받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치기형으로 정부 의제로 확 그죠? 밀어붙여 버리는 거지. 알겠죠? 구치기형 뭔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구치기형은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아요. 대중의 지지가 높아. 그거를 근데 민간이 주도하면 외부 주도인데 정부도 이걸 하고 싶어. 그럴 때 나오는 게 구치기형이다 이 말이에요. 구치기형. 됐죠? 이렇게 이제 채택되는 의제들도 있다 해서 요거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또 이제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구치기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책 커튼 모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책 커튼 같은 걸 딱 치고 정부가 이제 자기네 주도성을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구치기형 정도 하나 먼저 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 의제 설정을 할 때 누가 이거를 주도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가 예고해 드렸지만은 엘리트가 주도한다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 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주도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건 사실은 엘리트론이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다원주의론이라는 게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더 우선이냐를 가지고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매우 이제 이게 이제 좀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바흐라흐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논문 이름은 아까 권력의 두 얼굴이었고, 이때 나온 이론 이름을 우리가 무의사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은 신엘리트론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해서 이 둘을 비교해 봐야 되고요. 넘어가 보세요. 138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38페이지 가보면 아까 말했던 그 철의 삼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엘리트냐, 뭐 다수대중이냐, 이 관점이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이렇게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제4절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했던 철의 삼각이에요. 철의 삼각. 그것도 나름의 네트워크잖아요. 이익 집단, 그 다음에 국회의 의원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 네트워크가 됐죠? 이런 관점들을 좀 팽창해 보면 그 이후에는 이슈 네트워크라는 모형도 있고, 다시 여기서 로즈가 나올 텐데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라는 이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제 설정 과정에 어느 하나 주체만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다 관여한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걸 밀어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공부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정책 결정론이 나오는데, 정책 결정론이 제일 좀 까다로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책 집행론이나 평가론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단원은.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주에 얘기되는 거 흥미로운 얘기이기도 하고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